네, 박사님, 저희가 앞서서 좀 대물림 쪽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안 좋은 감정적인 거라든지 경제적인 그 대물림이라는 게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끊어내려면은 보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구나.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거를 내가 재작업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 윗대까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증조부 직업도 알아요. 증조부 직업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안 거죠.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파악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이렇게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낳아가지고 나를 낳아주셨네? 여기까지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것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실 부모님하고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저거 꼭 다 받을 필요 없고 내가 부모님 짐을 다 필요도 없고 일단 그거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순리죠. 보통은. 나중에 근데 이해까지 가시면 우리 부모님 이렇게 힘들었구나 존경스럽다까지 가면 더 좋지만 처음에는 내가 부모님을 사실은 사랑했는데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분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 살라고 했는데 내가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네? 그럼 또 막 자기 혐오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그대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밑에는 부모님에 대한 굉장한 소속감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게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인생을 사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기 위한 뭐 박사님만의 방식이라든지 그 치유 세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하는 방식은 부모님을 세워요. 부모님을 세워서 부모님 상태를 보게 하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자동적인 몸 작업을 보는 것도 있는데 정보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에너지를 읽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상태를 보고 부모님과 부모님의 부모가 어떤 관계였는지 보고 이런 거를 작업을 하다 보면 꼭 나의 부모 이런 거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을 세운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이혼 숙녀 캠프 이런 데 나올 때 보면 어떤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배정을 받아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뭐 그 장면 안에 서 있고 뭐 만약에 부모님 역할을 배우한테 시켜서 그 상담 오신 분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장을 세우잖아요. 그럼 장을 세운다. 그럼 예를 들어 역할극을 같이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종의 역할처럼 제가 역할을 받죠. 앉아서 하는 심리라기보다는 같이 서서 좀 이렇게 하는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저희 상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 필요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일종의 무대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관객은 없지만 관객은 이 둘이죠. 저랑 오신 분. 관객이면서 참여자인 것 같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건데 저희 작업에 좀 특별한 거는 그 오신 분이 부모님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오신 분의 에너지에서 읽히는 어떤 정보 때문에 제가 이분이 말하지 않은 정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일반적인 사이코 드라마랑은 좀 다른? 그러면은 박사님이 부모님을 세운다면 박사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내담자가 그냥 자신이 돼가지고 서로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좀 더 작업이 잘 되면 자기한테 부모 역할 해보라고 해요. 그 역할을 했을 때 자기 부모님이 겪었던 온갖 괴로움을 다 느끼거든요. 되게 베스트죠. 우리 부모가 이랬다고 이런 거를 몸으로 느끼는 거는 정말 베스트죠. 근데 그건 나중에 작업이고 처음에는 자신 없어 하셔가지고요. 자기 역할을 하라고 하고 제가 부모님 역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못 보던 거 많이 보죠. 엄마를 얼굴만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엄마가 얼어있는 거 보고 뭐 놀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세운다라는 건 정말 몸으로 서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떤 장면을 놓고 몸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무대 연출하듯이 움직인다는 건데 무대 연출과 다른 거는 디렉션이 없죠. 사이코 드라마는 디렉터가 자 이렇게 이쪽 가서 우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저희 작업을 할 때는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서 있으면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냥. 그게 조금 작업이 다른 거겠죠? 그 사이코 드라마 보면서도 좀 많이 느낀 건데 아까 이런 세워서 뭔가를 한다 역할극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실제로 내가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역할을 하시는 거지. 네네.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참 신기해요. 이 방법이 사실 그 독일의 수사이면서 심리치료자였던 버트 헬링거라는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참 신기한 게 그분이 이제 온갖 심리학 이론과 온갖 부족 치료와 여러 가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수사로서 수사 신부로서 일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셨거든요. 이제 전도 같은 걸 하러. 그래서 여러 나라의 부족 치료를 많이 보신 거예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 부족 치료와 온갖 심리학 이론이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자기만의
치료 방법을 이렇게 만드신 건데 어떤 장면을 정해놓고 그 장면에 들어와서 자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십시오. 당신 부모예요. 눈 감았다 뜨면 자 당신 부모예요 라고 하면 그렇게 보여요. 이제 뇌라는 게 가상의 공간과 자기가 상상하는 것과 실제를 어떤 가정을 제대로만 하면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작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대방 에너지가 읽혀서 그렇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게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벌어지고 여기서 못 받았던 어떤 사랑의 행위나 뭐 이렇게 뭐 안아줌 대부분 그 접촉이 부족한 게 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렸을 때 부모와 따뜻한 접촉 이런 걸 못하는 게 다 병이죠. 그게 이제 할로와라는 학자가 자기가 부모랑 애착이 전혀 형성이 안 돼서 왜 인간이 이렇게 되나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어린 원숭이를 부모한테서 억지로 떼어낸 다음에 우리를 두 개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선택하게 했어요. 하나는 부드러운 타월이 있는 가짜 어미, 하나는 차가운 철망만 있는데 젖병이 달린 가짜 엄마. 그러면 사실 살려면 젖병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젖만 먹고 계속 일로 가요. 원숭이가. 포유류라는 동물 자체가 부모와의 부드러운 접촉 이런 게 거의 그 생명의 필수적이죠. 접촉을 많이 하면 병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세션 할 때 많이 안아요.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받으라고. 우리 부모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치유가 됩니다. 뇌는 어쨌든 그 공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그 부드러운 호응을 한다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그 전에 비해서 몸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많이 이완되고요. 이렇게 긴장하는 거 훨씬 덜하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엄마한테 엄청 화가 났었는데 어떤 한 내담자분이 저희 쪽에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분의 이제 증상이 뭐냐면 친정집에만 가면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옛날에 엄마한테 겪었던 그 경험이 계속 올라오면서 분노가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작업을 많이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친정 가서 편하게 처음 잔다던가 몸 반응이 그냥 바뀌어요. 그 트라우마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말로 자기 의식을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것도 맞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실제 내가 느끼는 즉각적인 몸 반응이 달라야 돼요. 여기까지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 필드 세션을 하면은 즉각적인 몸 반응을 바꾸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다. 네, 의식 작업도 같이 하긴 하는데 이 즉각적인 몸 반응까지 바뀌게 신경계 반응이 다 일어나는 걸 기다리죠. 이렇게 엄마를 세웠는데 막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이래. 그러면 막 그거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다 느낀 다음에 지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몸 반응이 바뀔 때가 되게 많아요. 보통은 엄마가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나죠. 그거 다 안 지나고. 근데 뭐 반응을 다 지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의식이 어떻게 바뀌고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가 이렇게 크신 분이네. 나 이런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랐네. 여기까지 가면 거의 많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죠. 그럼 제가 이제 듣기로는 세션을 하시면서 그 울림의 문장이라는 명칭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저 밑에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어떤 수용의 말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어서 나는 저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막 술 문제가 있다던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폭력을 썼다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 내가 아버지를 너무 엄청나게 증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에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식이 되고 싶고 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화도 안 나요. 생각도 못했는데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그 말에도 울컥할 때가 있어요. 사실 겉으로는 부인했거든요. 난 저런 사람 아들 안 해 이러고 있었는데 아 내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싶었구나. 사랑받는 아버지 아들이고 싶었구나. 이거를 딱 인식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내면을 건드리는 말 이런 게 울림의 문장, 울림의 언어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울림의 문장을 어떻게 발견하는지가 그게 저는 궁금하겠네요. 에크필드 세션을 통해서 그게 발견이 되나요? 세션 하다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대상의 역할을 하다가 아, 이 대상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저 사람의 사랑이었네 라고 인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이 문장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방금 얘기한 나는 당신의 작고 귀여운 아들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뭐 이런 말은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문장이기도 한데 자연스럽게 작업하다가 확 올라올 때가 많아요. 들을수록 점점 궁금해지네. 여기서 이제 보통 상담
상담을 하는 내담자분들은 보통 하시는 세션인 거죠? 거의 매주 하시나요? 매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 오셨던 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딱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라 한참 오셔가지고 자기 작업이 많이 끝나고 나니까 가끔 비슷한 문제가 올 때만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게 작업이 초반에 이제 이렇게 작업할 게 꽤 있는 분들은 저는 못해도 10번 이상은 받아라 이렇게 얘기는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심리 상담이 20회 정도를 단기 상담으로 보거든요. 길게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10번 오라고 했는데 10번 더 이상 오고 싶어서 더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번만 딱 하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한 번 했는데 그거로도 충분해서 괜찮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규칙적으로 좀 오는 걸 많이 권하죠. 어떻게 보면 그 심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 영상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부모님이 나보다 큰 존재다. 나보다 큰 사람이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은 경험이 없으면 주는 거 안 돼요. 그냥 부모님이 안 됐네, 불쌍했네, 참 힘들었겠네 하는 거는 아직 부모님이 나한테 큰 존재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럼 받을 수는 없어요.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근데 막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발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런 부모한테 뭘 받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작업이든 충분히 부모님이 이해하거나, 제 방식의 작업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큰 시각으로 한 존재로서 이렇게 부모님을 보다 보면 그들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그 삶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못 살아요. 툭 하면 굶고 툭 하면 병 걸려서 죽고, 그거를 저희 부모님은 거의 90년을 견딘 거예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난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거기까지 나가면 내가 이런 걸 견딘 부모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되죠.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구나. 어떻게 보면은 세션 중에 하나가 가족의 구성원 중에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된 존재? 부모님을 이해하지 않는다보다 제외된 존재. 네네, 제외된 존재가 있어서 발견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것까지 같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게 있죠. 어떤 내담자분인데 진짜 능력이 좋거든요. 대해봐도 너무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자꾸 승진이 안 되고 뭐가 걸려요. 내용을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사실 자격이 뭔가 좀 없고, 뭔가 상대방의 기대에 그만큼 충족을 못 해준다는 알 수 없는 거에 막 시달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가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원인은 모르지만 원인일 것 같은 X라는 존재를 세워보자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세웠더니 뭐가 튀어나왔는데 자기 어렸을 때 죽은 형제가 나왔어요. 오빠가 나왔어요. 그 오빠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면면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오빠가 있었어. 그리고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던 엄마였어. 위에 오빠가 병이 와서 아주 어렸을 때 죽은 거예요. 이 내담자분은 너무 오빠가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기억도 없고 상호작용한 것도 없고, 엄마가 오빠 얘기를 막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엄마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죽여버렸고, 둘째가 딸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 정도 역할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미묘한 게 실리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이 내담자는 뭘 했는데 계속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성별도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근데 둘이 그러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한테는 사실 오빠가 있고, 돌아가셨지만 그 오빠가 우리 가족의 첫째고 나는 오빠의 둘째야. 이 말을 선언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빠 역할까지 해서 엄마 만족하려는 걸 그만둬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되게. 이런 게 제외된 가족을 안에 넣었을 때 왜 제외된 가족이 되냐면, 오빠가 죽은 거를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부모가 자식이 죽었을 때가,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고 없었던 일을 취급해요. 근데 무의식에서 계속 돌아가요. 엄마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면서 사실은 저 둘째 딸인데 둘째 딸이 우리 아들이 하는 역할까지 해줬으면 하는 식으로 뭔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다 무의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데 엄마를 그렇게 만족시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왜 그러지? 뭐 이러니까 계속 그게 강인이 돼서 나는 어디 가서도 누구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능력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던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서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몸 반응이라는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그런
그런 굳어졌던 게 이완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될 수 있다. 방금 했던 작업이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그 성공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엄마가 나를 그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존재로 뭔가 이렇게 나를 계속 못마땅하게 보는 것 같고 성공의 걸림돌이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세우고요. 그 엄마 역할을 그 내담자분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알 수 없는 X라는 존재로 그냥 서봤어요. 그래서 섰는데 그 엄마 역할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오더니 막 와가지고 저를 감싸고 막 울었어요. 그 내담자분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엄마 역할을 하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요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오빠가 죽었는데 지금 이 작업하고 오니까 갑자기 죽은 오빠가 생각나요. 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저희 세션을 할 때. 말로만 설명하면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이 말 들으니까 엄청 와닿았어요. 이 말은 와닿으세요? 그래서 알게 된 거야. 그래 오빠가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트라우마가 있네요? 엄마가 사실은 굉장히 남아선호 사랑이 되게 심하시긴 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딸이 아니라 장남이 하는 것까지 요구하셨다는 느낌이 들고 엄마가 말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도 거기에 나도 모르게 계속 맞추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일을 잘하고도 있으면서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첫째 장남도 아니잖아요. 계속 자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모자란 느낌이 든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나와요. 그럼 그게 이제 제대로 세워졌을 때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이분은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나는 승진이 안 될 사람이야. 뭔가 모자라 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내려놔줬고 실제로는 그때 승진이 안 됐어요.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승진이 될 결과가 나온 거였는데 승진이 안 됐는데 옛날 같으면 완전 뒤집어졌었대요, 그걸로.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안 걸게 된 거죠. 그 승진을 해야 엄마를 만족시킬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뭐 우리 오빠가 아닌데 나는 둘째고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받고 나도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 역할은 내 거 아닌데 이렇게 딱 뛰니까 승진 안 된 거에 대해서 훨씬 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하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학의 치료라든지 핵심적인 거는 마음이 편해지는 게 가장 큰 걸로도 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돈이 잘 벌린다든지 뭐 이런 거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하는. 마음이 편해야 돈을 잘 버는 거지 네. 막 이런 사람이 돈을 잘 벌기는 좀 그렇긴 어려워요. 하죠. 예, 완전히 이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마음이 편해야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많아지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 대물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몰랐던 제외된 가족의 존재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인생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새해잖아요. 새해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 자신을 어떤 연구 주제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에 어떤 수업 강의를 들어갔더니 저기 있는 여학생이 너무 예쁘네. 그럼 보통 뭘 해요? 대시하기 전에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면 조사를 하죠. 저 여자애가 맨날 봤는데 계속 분홍색 가방을 들고 오네. 저 친구는 분홍색을 좋아하나? 조금 더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면 무슨 과야? 쟤 뭐 좋아해? 이런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한번 자기를 보세요. 연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람의 기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무슨 게임을 덕질한다 하면 게임을 하다가 너무 좋아지면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누구고 회사는 누구고 이런 것까지 보통 보게 되지 않아요? 서사도 보고. 그렇죠. 서사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연구 주제로 보는 거예요. 보통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모양과 이 마음과 이 꼴을 가지게 됐는가. 그러면 보통 부모님도 조사하게 되고 부모님의 형제도 조사하게 되고 근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게 굉장히 용기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걸 수도 있거든요. 나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번 보시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게도 저는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저 증조 할아버지 직업을 안 되니까요. 왕릉을 지키던 왕릉직이셨대요. 네네,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격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자기를 연구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자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좀 많이 조사해봐라. 연구 대상으로 보시라.
짝사랑하는 애인처럼.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세뇌에 맞는 내용인 것 같네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또 많이 조사해보고. 근데 그게 잘 되잖아요. 진짜 부자 되실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거, 감정적인 거 모두 다. 정말 부자 되시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정말 부자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발달, 개발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거 보세요. 다 자기 사랑하라고 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